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2살이 된 주부 김연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5년간 겪었던 일들인데요. 아직도 가끔 꿈만 같아서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요. 시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처음엔 원망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박종민은 3형제 중 막내입니다. 큰아버님 박종수 씨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시고 둘째 아버님 박종환 씨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만 시부모님이 계신 대구에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이 멀리 있어서 외로웠거든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라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 박정호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하셔서 부동산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고 은퇴 후에도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셨거든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와 아파트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현주야, 우리 집안 재정 관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시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은행 일은 물론이고 세금 신고며 각종 서류 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처리하셨어요. 가계부도 빼먹지 않고 쓰시고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그런 분이셨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어요. 남편도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지? 라고 자랑스러워했고요. 형님들도 가끔 전화로 아버지 정말 정정하시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5년 전 봄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현주야, 잠깐 이리 와봐라. 시아버지 목소리에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불안한 듯한, 어딘가 당황스러운 그런 기색이었죠.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현주야, 내가 요즘 이상해.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어. 아버님,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게 깜빡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아까 점심을 먹었는지도 확신이 안 서고 말이야. 그리고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지더라고. 몇 초 동안이었지만 정말 무서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죠. 아버님, 워낙 피곤하셨나 봐요. 요즘 날씨도 변덕스럽고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시아버지는 제 말에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불안했죠.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하신다거나 방금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한다거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주야,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아버님,
방금 저녁 드셨잖아요. 김치찌개 드시고 밥도 한 공기나 드셨는데요. 시아버지가 제 얘기를 듣고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 그랬나? 내가 정말 먹었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과 상의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였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치매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거든요. 아버님, 요즘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범 회사에서 좋은 병원을 소개해줬다고 해서요. 다행히 시아버지가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아마 본인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어요. 간단한 계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계 그리기, 기억력 테스트까지.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덜덜 떨렸어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들을 때 저와 남편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도인지 장애에서 초기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더 꼭 잡는 게 느껴졌죠. 지금 상태라면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를 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미안하다. 내가 고생길이 열렸구나.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병원에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님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길래 걔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형님들한테 얘기해야죠. 이런 일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이 돼. 남편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평소 형님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는 않았거든요. 명절 때나 아버님 생신 때 만나는 정도였죠. 결국 남편이 큰아주버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형님, 아버지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큰아버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벌써?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신 줄 알았는데. 확실해? 네.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약물 치료 시작하고 가족들이 세심하게 돌봐드려야 한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큰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형님, 아직은 집에서 생활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혼자 놔두시면 안 되고. 그렇구나. 근데 막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가 직장 다니면서 24시간 돌볼 수는 없잖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 초기 단계인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시다니. 아주버님, 저는 집에 있으니까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제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더니 큰아주버님이 잠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재수 씨가 할 수 있겠어? 치매 환자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제가 해보겠어요. 아버님이 낯선 곳에 가시는 것보다는 집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째 아주버님에게 전화했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이고, 벌써 그런 단계까지. 막내야, 고생이 많겠다.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여기 상황도 복잡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현주 씨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자. 형님들 말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시아버지 돌봄은 결국 제가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 처음 몇 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거든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고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가능하셨죠. 하지만 점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시간 감각의 혼란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4시에 갑자기 문소리가 나서 깼는데 시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나가시려는 거예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지금 새벽 4시예요. 응, 새벽 아니야. 지금 아침 8시야. 회사에 늦겠어. 이미 은퇴하신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회사에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 봐. 아버님이. 남편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겨우 달래서 다시 주무시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낮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있어? 아버님, 저 현주예요. 며느리 현주,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언제 왔어? 종민이가 결혼했나? 그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침에는 분명히 저를 알아보셨는데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다행히 저녁 때가 되니까 다시 저를 알아보셨지만 그날부터 저는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낮에는 계속 주무시다가 밤에는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시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새벽 2시에 이런 소리를 지르시면 저는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아파트라서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더 조마조마했죠. 아버님,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 현주야. 나를 두고 어디 갔었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 아버님, 제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금 새벽이니까 조금 더 주무세요. 새벽이야? 난 또 낮인 줄 알았네.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저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항상 시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제는 혼자 계시면 안 될 정도가 됐죠. 어느 날 마트에 잠깐 다녀왔는데 집 앞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라면을 끓이시다가 물이 다 증발해서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뭐가? 불 켜놓고 어디 가셨어요? 라면 끓이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자칫 큰 화재가 날 뻔했거든요. 그 후로는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외출할 수가 없었어요. 가스레인지, 잠금 장치도 설치하고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웠어요. 하지만 24시간 감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나가지는 못하셨지만 만약 문이 열려 있었다면 실종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서야 시아버지도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내가 이상해졌다는 걸 알겠어.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신 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시아버지 방을 확인해야 했어요.
밤사이 무슨 일이 없었나, 잘 주무셨나 체크하는 거죠. 아침 식사 후에는 약 챙겨드리기. 시아버지가 약 먹는 걸 자꾸 깜빡하시거나 이미 드셨는데 또 드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서 넣어두고 매번 확인했어요. 아버님, 아침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정말요? 약통 확인해 볼게요. 약통을 보면 약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다시 약을 드리고 약통에 표시를 해두는 거죠. 낮에는 시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함께 있어야 했어요. TV를 같이 보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셔서 같은 프로그램을 10분도 못 보시고 채널을 바꾸시곤 했어요. 현주야, 이거 재미없네. 다른 거 틀어줘. 네, 아버님. 그런데 5분 후에 또 이것도 재미없어. 또 다른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채널을 돌리고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점점 지쳐갔어요. 식사 시간도 힘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방금 드신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현주야,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아버님, 방금 점심 드셨잖아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그랬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또 배고프다고 하셔서 간식을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저녁을 안 드시니까 적당히 조절해야 했죠. 가장 힘든 건 역시 밤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밤에는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 3시 몇 시간 간격으로 깨서 뭔가를 찾아다니시거나 화장실을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려야 했죠. 아버님, 뭘 찾으세요? 내 안경이 어디 있지? 아까 여기 뒀는데. 안경은 시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데 못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저는 정말 지쳤어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비몽사몽이었고 항상 예민한 상태였죠. 그때 아주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주버님, 부탁이 있어요. 가끔이라도 아버님을 수 있을까요?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제가 좀 쉴 수 있게요. 큰아버님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현주 씨,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아버지가 낯선 환경에 오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럼 형님이 여기 와서 하루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안해, 재수 씨. 둘째 아주버님도 비슷했어요. 현주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사업 자금까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 저는 혼자서 계속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돌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주버님들이 갑자기 재산 관리에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둑년아, 내 돈을 훔쳐갔지?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 분명히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방안을 뒤지시면서 계속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아버님, 제가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지갑 같이 찾아볼까요? 결국 지갑은 시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곳에 두셨던 거였는데 찾고 나서도 여전히 의심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서 알고 보니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망상 증상이었어요. 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환자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매일 도둑 취급을 받으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는 와중에 큰아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수 씨, 아버지 통장이나 카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직은 아버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다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금전 관리를 직접 하는 게 안전할까?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도 있고. 아주버님, 아직은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으세요. 제가 옆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큰아들이니까 얘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돌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면서 갑자기 재산 관리에는 적극적이시니까요. 아주버님, 그건 아버님이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수 씨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겠지만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해. 치매 환자가 금전 관리를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주버님이 내려와서 직접 돌보시면서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통장 관리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 결국 돌봄은 저에게 맡겨두고 재산 관리만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둘째 아버님도 비슷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주야,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버지 치매가 진행되면 금전 감각도 없어질 텐데. 아버님, 아직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옆에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할지도 모르고 아주버님들이 연합해서 저를 압박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더 억울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렷한 정신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현주야, 잠깐 이리 와봐라. 네, 아버님. 요즘 큰애가 자꾸 전화해서 통장 관리 얘기를 하던데. 너도 알고 있지? 네, 아주버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걱정은 무슨, 내가 바보로 보이나? 아버님? 현주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걸 모르는 줄 알면 큰 오산이야. 내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시면서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돌봄은 하기 싫어하면서 재산만 눈독들이는 자식들. 참 한심하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주야, 너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뭘 해줄 수 없어서. 아버님, 무슨 말씀을.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러시면서 시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오시는 거예요. 현주야, 이거 가져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 방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작은 상자가 있어. 이게 그 상자 열쇠야. 아버님, 왜 이걸 저한테 주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이건 절대 비밀이야. 내 아들들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약속해라. 네, 알겠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일단 열쇠를 받았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셨거든요. 통장 관리권이 아주버님들에게 넘어간 후에도 저희 돌봄은 계속됐어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시아버지의 치매가 중기에서 말기로 접어들면서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했거든요.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지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도와드렸는데, 낮에는 제가 혼자서 다 해야 했죠. 성인 남성을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가고, 뒤처리까지 해드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죠. 그리고 기저귀도 착용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내가 왜 기저귀를 차야 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실수하시는 일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죠. 아버님, 갈아드릴게요. 미안하다. 현주야. 이런 꼴을 보여서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처리해드렸어요. 식사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지셨어요. 수저 사용이 어려워지셔서 제가 떠먹여드려야 했죠. 아버님,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좋아하시는 거죠? 고맙다, 맛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했어요. 누구세요? 왜 제 방에 들어와 있어요? 아버님, 저 현주예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정말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죠.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 시간마다 깨서 뭔가를 찾으시거나 화장실을 가셨거든요. 현주야. 새벽 1시, 3시, 5시 언제든 부르시면 저는 일어나야 했어요. 깊은 잠을 잔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들은 여전히 돌봄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할 뿐이었죠. 현주 씨, 고생 많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많이 나빠지셨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걸 도움받으셔야 해서. 아, 그래? 정말 수고가 많네. 우리도 자주 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바빠서 미안해. 하지만 정작 오시지는 않으셨죠. 몇 달에 한 번씩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재산에 관해서는 계속 관심을 보이셨어요. 재수 씨, 아버지 다른 재산은 정말 없는 것 같아?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열쇠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 열어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아버지는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셨어요. 이제는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음식도 유동식으로 드셔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음악 틀어드릴게요. 가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실 때가 있었어요. 말은 못하셔도 고마워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작년 겨울 시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후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인 거구나. 그제야 아주버님들이 부랴부랴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가끔 눈을 뜨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현주. 네, 아버님. 여기 있어요. 형님들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으시다가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고개를 돌리시곤 했어요. 마지막 밤,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를 가까이 댔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상자 열어봐. 편지. 네, 아버님. 알겠어요.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그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서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장례 준비는 모두 저희 부부가 했는데 형님들은 와서 조문객들 앞에서만 효자 코스프레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현주한테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재수 씨가 고생 많이 했죠.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바빠서 못했고 현주가 알아서 한 거지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어요. 큰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 부동산들 상속 절차도 밟고 상속세도 내야 하고 아주버님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남편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큰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막내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야. 상속세 절약하려면 시간이 중요하거든. 둘째 아버님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물론 재수 씨가 그동안 고생한 건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사례금을 줄게. 사례금이요? 응. 5년 동안 고생비로 3천만 원 정도 어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5년 동안의 희생을 돈 몇 푼으로 정리하려고 하다니. 아주버님, 저는 돈 때문에 아버님을 돌본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죠. 그때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열쇠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그 상자를 열어볼 때가 됐구나. 아주버님들, 그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아버님이 제게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방에 가서 책상 서랍맨 아래에 있던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과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현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나를 친아버지처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웠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내가 혼자서 모든 고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아들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인간들 말이다. 그래서 나는 미리 준비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을 너 명의로 옮겨뒀다. 이 상자에 있는 서류들이 그 증빙 자료다. 압구정동 아파트 2채, 강남 상가 1채, 그리고 여러 은행의 적금과 주식 등 총 150억 원 정도의 재산이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보답이자 앞으로 너희 부부가 잘 살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내 아들들에게는 각자 집 한 채씩만 남겨뒀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과분하다. 현주야, 정말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나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치매로 모든 걸 잃었지만 너라는 참된 가족을 얻었으니 후회는 없다.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시아버지 박정우 울림. 출신 내 아들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니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 이정민 씨가 모든 과정을 도왔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서류들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시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치매 진단 받기 직전에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겨두셨더라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부, 통장 계좌 이체 확인서, 주식 명의 변경 확인서.
모든 서류가 다 있었어요. 아주버님들은 편지를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되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언제 이런 일이? 150억이라고? 말도 안 돼. 큰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건 사기야. 사기. 치매 환자가 한 일인데 법적 효력이 있을 리 없어. 아주버님, 아버님이 치매 진단받기 전에 하신 일이에요. 편지에도 써있듯이 변호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둘째 아주버님도 흥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고? 우리도 바빠서 그랬던 거지. 마음은 항상 아버지께 있었어. 그럼 형님들, 지난 5년 동안 아버지 돌봄에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묻자 아주버님들은 할 말이 없으셨어요. 병원비는 누가 냈나요? 기저귀 값은? 간병비는? 하루 24시간 돌봄은 누가 했나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실 때 누가 따라다니면서 돌봤나요? 기저귀 갈아드릴 때 누가 했나요? 저는 5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주버님들은 재산 관리는 혈육이 해야 한다면서 정작 돌봄은 며느리 혼자 하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아주버님들은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가셨어요. 며칠 후 큰아주버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오셨어요.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 이정민 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두셨더라고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박정호 씨는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없는 상태였고 공증까지 받아뒀어요. 결국 아주버님들은 소송에서도 패했어요. 지금 저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압구정동 아파트 중 한 곳으로 이사를 했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어요. 매달 시아버지 산소에 가서 안부 인사를 드려요. 아버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라는 걸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요. 아주버님들은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계시나 봐요. 명절 때도 연락이 없고 시아버지 제사 때도 오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5년 동안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주신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시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